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근무하고 있는 이동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는 두산이라는 데, 그러니까 두산이라는 곳이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서 오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좀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 강의를 봤는데 제가 솔직히 교육에 대한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솔직히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른분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 강의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 자체가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면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 아닌 고3? 대학교 1학년 정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비파괴 검사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미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궁금하시면 중간에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시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파괴라고 하는 거는 말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비파괴 검사라고 하는 게? 예. 물체가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이제 검사를 해야 될 건데 검사를 할 때 검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를 일부러 채취를 해서 괜찮은지를 봐야 하는데 기물, 문화재 이런 거는 훼손하기 좀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고 초음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물체를 파괴하지 않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파괴는 말 그대로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그게 비파괴 검사라는 분야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잠깐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희 회사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이 사명이 작년 초에 이렇게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 의미 자체가 두산의 에너지에 대한 서스테이너빌리티, 우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보면 원자력 아시죠? 여기 근처에 보면 기장 가시면 구리 원자력이 있고 그 위에 좀 올라가면 월성, 좀 올라가면 이제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기들을 저희 회사에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가스를 이용해서 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저희는 이 에너지를 위한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회사는 이렇게 쇳물을 녹여서 직접 이런 제품들, 형상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발전소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해상 풍력, 바다에 바람개비를 세워서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수소 플랜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라는 거 아시나요? 예, 3D 프린팅에서 적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업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한 7가지 요즘 사업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하셨던 대로 비파괴가 왜 필요할까? 이 그림은 저희 나라의 이제 어이고요. 이 사고 때 없었을 텐데. 맞아요. 예,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화학단지에 화재가 나고 열수송 배관나는 배관이 터지고 이건 뭘까요? 콜롬비아호. 네. 발사된 지 7초 만에 터졌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스크린 넘겨주면 얘기해 줄래요? 네, 이런 사고들이 아주 많이 저희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부분들을 미리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다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려면 파괴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다리를 지었다가 파괴하고 하면 이렇게 다리를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비파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다리나 이 화공 석유를 만들어내는, 석유에서 휘발유 만들고 그다음에 경유 만드는 이런 화공 설비들도 그렇고, 이 콜롬비아호가 터진 이유가 이 자그마한 오링 하나 때문에 터졌죠. 그래서 예, 맞아요. 오링 하나가 누설이 돼서 이 수조 원이 되는 이 우주선이 터지는 그러니까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누설되는 포인트를 조금만 미리 잡았으면 사고가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게 저희 이 비파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비파괴 검사는 어떤 부분들에 주로 이용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신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소, 화공설비, 다리, 건축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리 진단, 사전 진단, 안전 진단을 위해서 비파괴라는 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품질의 신뢰성, 자동차, 반도체, 이런 또 컴퓨터, 우리 또 요즘 또 2차 전지 있죠. 배터리, 그 부분. 그리고 요즘 부산에는 자전거 있나요? 창원에는 누비자라고 있고, 서울에는 따릉이라는 그 시에서 하는 자전거가 있죠. 그 자전거도 비파괴를 해서 여러분들이 바디가 부러지는지 아닌지를 미리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이 비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병원이죠. 요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을 때 가장 어떤 검사들을 주로 받죠? 맞아요. CT,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 치과,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치과 가서도 엑스레이 찍죠? 네. 예, 그 검사가 비파괴 검사죠. 여러분들 이렇게 치과 가서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화면으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 비파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설명하셨던 농산물의 브릭스를 측정하는 것 또한 비파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에너지 쪽에 비파괴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 신재생 부분, 우주 항공 부분도 비파괴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의 디지털 산업이라든지 철도, 도시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도 비파괴가 두루두루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파괴를 하는 데는 위험한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건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비파괴 검사는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비파괴는 비교적 그 시험 대상을 손상시키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아까 말 그대로 비파괴 검사니까요. 그리고 정확도,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비파괴를 하면 1mm 이하짜리의 결함도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법대로 컴퓨터에 다 보여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발달이 이렇게 많이 돼 있어서 비파계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요즘 신기술들과 접목해서 많이 발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 검사가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도로를 갈 때나 요 부산에 보면 고가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고가도로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저희 요 비파계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니거나 그렇게 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이런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또 기차 타고 갈 때 KTX 타고 가시잖아요. 기차 탈 때 혹시 KTX 타세요? 네. 거기에 보면 그 KTX에 보면 휠 바퀴 있죠. 네. 바퀴가 한 작년에 바퀴가 이제 부러져 갖고 기차가 이제 탈선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코레일에서 그 바퀴를 전체 다 비파계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걸로 요즘 바뀌어서 검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파계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장비가 상당히 고가예요. 장비가 싼 장비는 한 1억, 비싸면 한 10억 이렇게 되는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일반 업체들이 다가올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파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그마한 결함들도 다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그런 검사원들이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비파계에 한 몇 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20년? 30년. 10년. 저는 이제 내년 되면 30년입니다. 네. 역시. 예, 저는 대학 졸업하고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여기 두산, 옛날에 두산 중공업은 한국중공업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중공업에 입사해서 쭉 지금까지 지금 내년 하면 30년째 비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래된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어딜까요? 가보셨어요? 아버지가 지나갔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아빠가 여기서 일해요? 아니요, 만드는 거 시민 상관 나왔어요. 오, 잘하네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전체적인 어떤 그 계략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발전소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원자력 핵 반응이 일어나고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기들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조기기, 보조 건물들은 이제 보조하는 기기들이 있고 여기에 해결료, 원자력 발전소의 핵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사용하기 전에 해결료가 여기 있고 사용하고 난 해결료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를 보내서 여기에 있는 터빈을 돌려서 그리고 터빈이 돌면서 여기 초록색 있는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APR 14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발전소 하나가 1400메가와트의 용량을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는 다 뭐를 한다? 비파계 검사를 한다. 그렇죠.
비파기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들은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기는 다 비파기 검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비파계를 하는데 이런 기기들이 아주 다양한 재질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되는 기기나 배관들이 똑같은 재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배관들은 카본 스틸, 우리 그냥 일반 철 종류의 배관들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안에는 아주 1mm 두께의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기를 이렇게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 열교환을 해서 증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계가 원자로거든요. 원자로인데 여기에 있는 핵연료가 핵 반응을 해서 핵 분열을 해서 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데펴지는데 여기 데펴지는 온도가 320도 정도의 온도로 물이 데펴져요. 근데 원래 물은 몇 도 되면 끓죠?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근데 얘가 320도가 됐는데도 끓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끓지가 않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있는 요 가압기가 압력을 가해줘서 물이 끓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기압이 몇 기압이죠? 1기압이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압력은 150기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보다 한 150배의 압력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320도가 돼도 물이 끓지 않고 이 안으로 이렇게 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튜브가 아까 1mm 되는 튜브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다시 그 차가운 물은 한 220도 정도 돼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320도에 비해서 220도는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만들어져요? 증기가 만들어지죠. 뜨거운 물에다가 찬물 탁 부으면 증기가 팍 피어나요. 그래서 증기가 만들어져서 이 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원자력 발전소다. 그러면 화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화력 발전소는 여기에 있는 이 핵반응이 아닌 석유나 석탄을 떼서 물을 데피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랑 원자력은 다른 게 이 열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력과 화력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아주 다양한 재질로 갖고 있는 그 기기나 배관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비파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비파괴가 해야 되냐 하면 발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온에 아주 뜨거운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압력과 냉각제와 방사선도 계속 쬐고 있고 또한 그 물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기계한테 영향을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깨질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반복적으로 자그만 미세하게 이렇게 계속 힘을 줬어요. 이게 나중에 되면 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흔들고 스트레스를 주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점점 깨져요.
이와 같이 발전소도 계속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흘러 보내면 이와 같이 계속 그 기기들이나 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깨지는 부분들이 크랙이라고 하는데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필요하면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서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게 비파괴 검사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다리를 건널 때도 계속 그 차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거는 다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조그만 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깨져서 아까 성수대교 같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결함들을 요런 이렇게 전문가들이 요런 신호를 보고 크랙이 요렇게 균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게 비파괴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런 비파괴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미리 인식을 해서 2006년도에 이 비파괴 검사를 진흥하기 위한 비파괴 검사 진흥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파괴 검사에 대한 목적,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진흥 계획,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비파괴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이 법에 따라서 다 등록을 하고 검사원들도 나중에 누가 검사했는지를 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파괴 검사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비파괴 검사를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 병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엑스레이 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서 있잖아요. 아니면 치과 가면 이렇게 여기에 이빨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안에 집어넣죠. 그런 거를 여러분 대신 아까와 앞에 보여줬던 제품을 놓고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내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내 대신 제품이나 검사하는 대상체를 놓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영상들을 본다. 그게 방사선 투과 검사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탐사 검사는 아까 이 친구도 얘기했듯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품의 결함들을 확인하는데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도 하고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산부인과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죠. 그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것도 다 비파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요. 비파괴 검사를 하는 분들의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데 그런 총 6가지의 비파괴 검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비파괴 검사 자격들을 다 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있는 기술사도 따고 그리고 이 자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있는 자격도 있고 유럽에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과 일을 하려면 미국에 있는 자격을 따야 되고 유럽 사람들과 일하려면 유럽에 있는 자격을 따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게 아직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30년 일하면서 다 이렇게 시험만 보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도 뭐 이런 다양한 검사 방법들도 우리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 방사선 투과 검사를 먼저 볼까요? 아까 이 친구가 말했듯이 엑스레이랑 그 다음에 방사선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중에는 감마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면 가장 이
파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장이 낮은 게 우리 라디오를 들을 때 라디오를 수신할 때 쓰는 그 파가 라디오 파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빛의 전체적인 종류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다. 그래서 가시광선 부분은 아주 일부고 나머지 이거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런 단계로 우리가 빛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시광선을 제외하고는 낮은 에너지나 높은 에너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시는 우리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 엑스레이나 감마레이를 선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지하기 위한 다른 도구들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약에 이게 사람을 직접 우리가 맞게 되면 작은 에너지는 몸에 영향이 없지만 이 에너지가 좀 더 세면 엄청나게 사람한테 해를 미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피폭 사고 났다고, 방사선에 피폭 사고 났다는 언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 반도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그 성분 분석기 장치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거기는 내부에 다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공급업체가 와서 수리한 게 아니고 그쪽 자체적으로 수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엑스레이가 나오면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얘가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잘못돼서 엑스레이가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손을 넣고 작업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국부적으로 이렇게 괴사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료용에서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양의 엑스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인체에 영향이 없이 검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양이 크면 사람한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거기에 이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사망되고 또 지속적으로 유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후대들도 방사선에 대한 영향들을 계속 갖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위험성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우리 산업 현장이나 의료계에서 좋게 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사선 이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방사선 하면 이렇게 알파, 베타, 엑스선, 감마선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전리 방사선과 전자기 파라고 하게 있는데 전리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몸에다가 쐬면 몸에서 이 방사선과 여러분들의 세포가 반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계속 심해지면 괴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방사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선에는 알파와 베타, 엑스레이, 감마선이 있는데 이 알파선은 얘가 등치가 그래도 이 방사선 중에는 등치가 커요. 그래서 손도 투과를 못해요. 근데 베타선은 조금 얘보다 등치가 작아서 손은 투과하는데 알루미늄 판 한 장 딱 되면 얘가 또 투과가 안 돼서 다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대신 X선과 감마선은 다 투과해요, 저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사선이 비파게 쓰이는 이유가 제품을 투과해서 이 안에 있는 상태를 필름으로 이렇게 필름에서 이렇게 감광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요
X선과 감마선을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도 우리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이런 X선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알파선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등치가 커서 우리를 뚫지는 못하는데 얘가 만약에 입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만약 발전소에 사고가 나서 지금 뭐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그 사고 난 데서 만약에 이 알파선을 갖고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하면 이 친구는 어디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이 에너지를 계속 이게 내고 있어서 이 알파선 물질에 들어가 있는 장기는 얼마 안 있어서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수술해서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런 방사선 관리를 엄청 이렇게 잘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엑스레이랑 감마레이라는 게 아까 감마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X선은 이게 뭘까요? 핵이죠. 원자 핵. 그리고 주위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서 고에너지의 전압을 가하면 이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나오는 게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타겟이라는 게 이런 그 핵과 전자궤도를 갖고 있는 타겟이 있는데 이쪽에서 전압을 가하면 이 필라멘트에서 이온이 가속이 돼서 빠른 속도로 이 타겟을 땅 때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이 X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X선을 갖고 여러분들이 검사하고 산업 현장에서도 검사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궤도 전자에 있는 요 전자의 일탈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감마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핵 자체가 이렇게 수소에 보면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소가 똑같은 수소가 있는 게 아니고 수소에도 같은 수소지만 이 중성자라는 거가 혹시 핵에 뭐뭐 있는지 알죠? 핵은 뭐로 이루어졌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맞아요.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중성자와 양성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수소를 보면 양성자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수소, 일반 수소, 그 다음에 이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해서 이건 다 수소긴 한데 핵의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수소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안정된 상태로 가기려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코발트나 아니면 이런 이리듐과 같이 이렇게 좀 들뜬 상태에 있는 이런 그 동위원소들은 이렇게 니켈로 자기가 가려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것들이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감마선의 차이는 엑스레이는 궤도 전자를 때려서 엑스레이가 나오는 거고요. 감마레이는 이 핵 자체가 원자 핵 자체가 스스로 안정된 상태로 가려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동위원소들을 이렇게 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 차폐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언을 갖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섰던 것 같이
제품을 아예 이렇게 여러분과 바꾼다고 보시고 이 반대편에 필름을 대면 이게 투과가 돼서 필름상에 이렇게 상이 맺힌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방사선 투하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사선언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끝단이고요. 제품이 있고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을 이렇게 감광을 시키면 이런 필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검은 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균열이 있구나라고 필름을 보고 확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는 아니지만 이런 필름을 갖고 이런 모니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를 보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사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냥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이 공기와 액체와 기체에 이 초음파가 전달되는 게 좀 다른데 속도도 달라요. 우리 음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말하면 1초당 초당 얼마만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음파는? 소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소리는 초당 340m를 가요. 그래서 저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여러분들이 1초, 2초, 3초 이렇게 해보면 그 초에 따라서 거리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 반대편에서 번개가 번쩍했을 때 여러분들이 10초까지 셌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진데 번개가 떨어진 거죠? 3.4km. 3,400m 떨어진 곳에 번개가 떨어진 거다. 그렇게 나중에 비 올 때 번개가 쳐서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1초, 2초에서 어느 지역에 번개가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피하세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철에는 초음파가 얼마나 빨리 가냐면 초당 5,900m를 가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가 이런 철 같은 데는 한 5.9km, 1초에 5.9km를 가버려요. 그렇게 빨리 갔다 와요. 그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결함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초음파는 이런 재질이 다르거나 이런 데서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면에 공기에는 제품에 들어간 초음파는 워낙 이렇게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음파와 다르게 초음파는. 그래서 항상 공기와 맞닿는 부분에서는 반사가 돼서 이렇게 신호가 올라오는데 중간에 이런 결함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다시 신호가 올라와서 이런 신호를 보고 결함이 있다 없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 초음파가 가서 부딪혀서 돌아오는 신호를 갖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이런 구멍들도 이렇게 초음파가 반사되어 온 이런 신호들, 영상들을 보고 얘가 결함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다음은 액체 침투 탐상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검사도 아까는 방사선 투과 검사와 초음파 탐상 검사는 우리 내부에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액체 침투 탐상 검사는 표면에 있는 것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표면에 있는 결함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자분 탐상 검사인데 여러분들 자석 있죠? 자석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게 가는 게 뭐죠?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말급 자석을 딱 제품에 대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오. 좀 이따 우리랑 같이 일해도 되겠어. 역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표면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자기장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여기에 막 모여요. 그 이 모인 거를 가지고 아 여기가 결함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는 게 이런 자분 탐상 검사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그 철가루 파우더들이 이런 자기장이 가다가 못 넘어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못 넘어가니까 다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돌아서 가다 보니까 자기장이 여기가 집중이 돼서 철가루를 뿌리면 거기에 철가루가 쫙 모인다. 그래서 아, 여기 결함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는 그게 자분 탐상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가루를 그냥 파우더, 철가루로 뿌릴 수도 있고 거기에 기름이나 물을 타서 뿌릴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이런 형광 물질을 넣어서 형광 물질로 넣어서 자분을 만들어서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검사 방법들로 이 자분 탐상 검사도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크랙들이 이렇게 있으면 균열들이 있으면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게 이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다리의 교각 그 이렇게 세워지는 철 교각들도 다 이런 자분 탐상 검사를 갖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비파계 검사가 그러면 어떻게 현재 지금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비파계라는 데가 얼마만한 사이즈에 있는 산업이냐라고 한번 볼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파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22년도에 이 비파계가 한 11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률이 한 8.2%로 쭉 올라가서 32년도 되면 한 2배 정도 되는 한 24조 정도 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계 지역별로 미국, 캐나다, 일본 쭉 해서 이 서비스 시장을 보면 올해 볼까요? 올해 보면 약 한 100억 불 정도.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방사선 검사만 봐도 올해 약 한 170억 정도, 170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17조, 18조, 20조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쭉 이렇게 비파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몇 명이 우리나라에 비파계를 하고 있을까? 현재 23년도에 보면 6,189명.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이 부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또 이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조금 적고요. 40대, 50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30대랑 40대가 대부분이 이 비파계, 우리나라의 비파계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기술사들의 자격 보유들도 이렇게 아주 많은 자격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비파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방법별로 보면 아직도 방사선 투과 검사가 거의 한 3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중공업, 그래도 이제 중공업 조선해양 플랜트 쪽이 비파계가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파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보면 혹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AI 그리고 김강현씨 사물 인터넷, IoT, AI 또 IT, 디지털 트윈, 로봇, 메타버스 그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비파계도 같이 비파계 4.0이라는 거를 연결시켜서 앞으로 점점 더 이 산업과 같이 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또 최첨단 기법들을 이용해서 좀 더 작은, 좀 더 미세한 결함들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럼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파계 검사를 그러면 어떤 부분들하고 조인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보면 첫 번째, 로봇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설치가 돼서 검사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검사하고 있다. 이 제품이 돌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로타다. 여기에 사람이 없죠. 처음에 한번 딱 세팅하면 사람이 없이 로봇이 알아서 검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 또 다른 로봇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전혀 참여 안 하고 로봇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나면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디지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저와 같이 숙련된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AI가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조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부산중공업의 비파괴 솔루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중공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중공업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서 있었던 노하우들을 가지고 인더스트리 솔루션들을 활성화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빅하게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용적 부분에 대한 자동 판정을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수년간 두산중공업이 현장에서 해왔던 노하우들을 담아서 그것들에 대한 특화된 알고리즘을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고 또한 그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기회에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대외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솔루션 세션 시간을 통해서 산업 특화된 구글 클라우드의 제조 부분을 함께 이해하시고 함께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장태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산중공업 디지털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게 영상이 조금 길어서 AI가 자동 평가하는 영상도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중간에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AI를 이용한 평가 솔루션을 어저께 저희 회사와 여기 보시면 에너지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더 업데이트 하자고 업무 협약도 같이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각 기기별로 검사 종류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3D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어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계가 기존의 전통적인 검사 방법들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협동 로봇, AI,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과 같이 이런 서로 이렇게 기술들을 조인해서 앞으로 좀 더 디벨롭된 발전된 검사 방법들을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회사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요 기기는 SMR입니다. 요즘 소형 원자로라고 아까 전체 큰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 하나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넣어서 자그마한 소형 형태로 스몰 모듈 형태로 만들어낸 게 이 발전소인데 이 기기인데요. 이 안에 있는 검사 방법들을 로봇이나 아니면 자동 스캔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AI를 통해서 자동 평가를 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연동해서 비파계와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박수 먼저 칠까요?